네, 여의도의 한 매장. 문을 박차고 들어온 고객은 점원에게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아메리카노 300잔을 주세요. 갑작스런 주문에 매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장 인력이 전부 동원될 정도로 큰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300잔을 시킨 고객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고객은 그 중에서 단 한 잔의 커피만을 들고 호련히 밖으로 나간 것이죠. 물론 고객의 손에는 17개의 사은품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커피가 목적이 아니라 여행 가방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여의도 매장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명품 매장에서 볼 법한 오픈런 행렬이 커피 매장 앞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브랜드에서 내놓은 다이어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중고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싸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자 사회 현상이 된 이 브랜드. 커피를 넘어 커피 문화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스타트업이나 매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많은 수의 매장이 문을 닫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이러한 불황에도 끄떡없었는데요. 오히려 이 불황의 시기에 역대 매출 1위를 찍으며 업계의 1인자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2022년 작년 2조 5,939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2조 클럽에 또 한 번 들어간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스타벅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1년 매출 2조 3,856억 원 대비 80%가 넘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장 수가 더 늘고 있는데요. 2021년 131개의 매장을 내는 것에 이어 2022년에 138개의 매장을 추가로 내며 전국 1,777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타벅스.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기록한 스타벅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 덕분입니다. 1917년 시애틀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벅스는 창업자 하워드 슐츠의 정신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컵씩 인간의 정신을 고취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상품인 커피 판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는 고객까지 위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Call My Name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된 커피를 건네는 이 방식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타벅스가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면서 스타벅스 충성층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보인 행보는 역시 남달랐습니다. 슐츠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늘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매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전략은 유효했고 스타벅스는 이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요인으로는 한국에서의 기록적인 성장을 거둔 스타벅스의 진면모를 알기 어려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타벅스는 한국 시장 공략에서 현지 고객을 위하는 마케팅을 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한국 진출 3년 만에 인사동에서 한글 간판을 단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또한 현지 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천 햅쌀 라떼, 문경 오미자 피지오, 공주 보니밤 라떼를 출시했고 이 전략은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되어 미국 본사로 역수입된 사이렌 오더나 스타벅스 굿즈 대란을 일으킨 썸머 레드백과 같은 마케팅 전략들은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스타벅스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에 입각해 차곡차곡 성공의 발판을 쌓은 것이죠. 마케팅 전문가 앨런 딥은 스타벅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이를 따라가며 자신의 제품을 매출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조차도 철저한 전략에 기반해서 움직이는데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감에 의존하거나 주먹구구식 마케팅 전략에 의존하며 회사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죠. 그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누구나 쉽게 따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을 제시하는데요. 놀랍게도
복잡한 그래프나 현란한 분석 보고서 없이 1페이지로 정리된 마케팅 플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사전 단계로 이 구간에 위치한 사람들은 잠재 고객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물건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가령 노트북과 스마트폰 간의 연락처를 동기화하고 싶은 사업가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 단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관심 고객으로 분류됩니다. 방금 예시로 들었던 사업가가 우연히 인터넷을 둘러보던 도중 이 문제를 해결할 기업을 발견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마음에 들고 추가적으로 연락처 동기와 서비스와 더불어 회사 IT 서버에 대한 조언까지 받고 난 후 이 기업에 대해 믿음이 생긴 고객은 이 기업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고객이 바로 관심 고객인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후속 단계로 이 시기에 있는 고객이 진짜 고객이 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서비스에 돈을 넣게 되는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앨런 딥은 최종적으로 고객을 만들어 자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단계까지 무수한 방해와 위험 요소가 놓여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하위 3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총 9단계의 마케팅 플랜을 제시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쉽게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표적 시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많은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제품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사가 있는 것은 물론 물건의 성격상 특정 계층에는 먹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표적 계층을 선정, 이들을 공략하는 게 비용을 절약하고 더 효율적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은 실패라고 단언하죠. 그러면 표적 계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는 표적 계층을 잡기 위해서 특정 인물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IT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IT 직원 김대리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가정을 꾸린 3년차 대리라는 설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IT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특성, 새로운 기능 테스트를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성격까지 생각해 특정 고객층의 이미지를 형성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적계층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에 너무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를 마케팅의 만병통치약으로 강조하는 일이 늘었지만 앨런 딥은 이를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크게 2가지 함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무의미한 댓글에 답하는 동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셜미디어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마케팅 도구가 되는 거죠. 더불어 소셜미디어에 있는 회사 페이지와 콘텐츠는 엄밀히 말해 회사 소유가 아닌 소셜미디어 회사 소유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도권이 회사가 아닌 SNS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점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달콤해 보이는 도구로서 SNS의 매력에 너무 심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또 주의해야 할 점으로 고객들을 너무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객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고 판매사원으로 그들에게 인식되는 순간 마케팅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누군가가 물건을 팔려고 다가가는 순간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팝업 광고만 보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고객을 대할 때 영업부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스스로 자신을 해결사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회사, 더 나아가 마케팅 담당자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자는 판매자가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상투적인 말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고 회의적인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숫자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2배나 50% 보상과 같은 문구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성공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점으로 앨런은 시스템 구축을 말하는데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맥도날드인데요. 10대 청소년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그들은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가르칩니다. 그 덕분에 운영자의 감독과 감시가 없어도 매장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일관된 서비스와 품질도 유지하는 건 덤이고요. 앞서 얘기한 스타벅스도 철저한 매뉴얼을 유지한 덕분에 세계 어디에서나 스타벅스 다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스템은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나 마케팅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성장과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받습니다. 귀찮더라도 이를 미리 갖춰놓으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의외로 많은 회사나 마케팅 전문가들이 놓치는 점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많은 사업가나 마케팅 전문가들이 입소문 마케팅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입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입소문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 고객들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객들 역시 또 누군가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고객들을 이용해 다른 고객들을 모집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이미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훌륭한 소스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고객들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게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입소문을 체계적으로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9가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든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저자는 가장 중요한 점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 실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혁신적인 기업, 성공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들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인데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스타벅스처럼 성공적인 사업을 일굴 수 있기를 바랍니다.